이데일리 TV와 또 기재부가 함께하는 개인용 국제 투자 설명회를 지금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지 기자입니다. 은행보다 안전하고 예적금보다 그 고수익을 거둘 수 있는 개인용 국채를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에 대해서 현명한 답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강연을 듣기 전에 김용호 한국채권투자운용 대표님이 메시지를 전해줄 텐데요. 개인용 투자 국채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게 투자 전략에 왜 필요한지 함께 들으실 수 있는데 지금부터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한국채권투자운용의 김용호 대표입니다. 이번 개인 투자형 국채 행사 너무나 뜻깊고 바람직합니다. 이제 우리가 채권을 잘 모를 수 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채권을 잘 알게 되고, 특히 이번에 발행하는 그 개인 투자형 국채는 우리 중산층, 우리 국민들 재산 증식에 큰 도움이 되고요. 금리가 높고 이제 복리로 이렇게 투자가 되니까,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 이제 이런 비시장성 국채를 발행하면 시장에 매물이 나오는 유통되는 국채가 줄기 때문에 발행 비용을 또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아마 아낌없이 비시장성 국채 발행에 뭐 가상금리 같은 이런 걸 이제 높여서 적극 추진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투자자 각자의 큰 이익이 되는, 큰 도움이 되고, 제가 보기에 이 재테크라는 건 공부를 엄청나게 하고도 옳은 답을 찾지 못하는 게 아마 재테크 아닌가 싶은데, 이건 되게 쉬워요. 그냥 국채를 매달 정한 금액 사놓기만 하면 나중에 노후 대비 또는 뭐 학자금, 결혼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개인 투자형 국채를 완전히 마스터하시고 본인의 그 재산 증식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개인용 투자 국채가 이제 국민 재산 증식에 큰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도 노후를 대비하거나 자녀의 학자금이나 뭐 결혼, 자금 마련 이런 부분에서도 도움이 된다라는 건데, 잘 또 이해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투자 설명회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상현 기획재정부 국채과장님을 모실 텐데요. 개인 투자형 국채는 무엇이고 그 발행 의의는 무엇인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국채과장 곽상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개인 투자형 국채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이데일리 관계자 여러분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개인 투자형 국채에 대해서 발행하게 된 배경이라든가 또는 정책적인 취지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이거를 어떤 분들이 투자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일반론적으로 좀 접근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인 투자형 이번에 국고채는 6월부터 발행이 처음 시작되었는데요. 사실 이걸 준비한 거는 1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채를 발행하는 국채법을 작년에 개정을 해서 국회 통과를 하였고요. 당시 국회에서 큰 이견 없이, 기술적인 부분 빼고 큰 이견 없이 국회에서 많이 좀 응원을 많이 해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예탁결제이나 대행사인 미래에셋을 정하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도 다 준비를 올해 초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청약을 해주셨습니다. 해주셔서 이번에 아무튼 뭐 전체 물량을 다 저희가 발행을 했고요. 해서 좀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어떤 당장의 어떤 수익률이라든가 어떤 이익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만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우리가 왜 개인 투자형 국고채를 발행하게 됐으며 그 배경은 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채란 무엇인가? 국채는 크게 국제법상 국고채가 있고요. 다음 외화 외평채가 있고 원화 외평채가 있고 재정증권이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이 있긴 한데 그건 좀 예외적인 거니까 좀 빼놓도록 하고요. 그래서 먼저 외화 외평채나 원화 외평채의 경우에는 외국환 평형기금이라고 환율 안정을 위해서 만든 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해서 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발행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유통되는 국채라는 어떤 이름으로 유통되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고요. 재정증권의 경우에는 정부가 초단기 자금,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어떤 달에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 그걸 일시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 1년 이내에 주로 이제 그 60일에서 이제 91일물로 이제 발행하는 게 재정증권입니다. 그건 주로 이제 기관 투자자들 위주죠. 이제 국고채가 있습니다. 이 발행량이 국채 중에 제일 많고 정부의 재정자금에 조달하는데 큰 어떤 기여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 있고요. 다만 국고채는 좀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 게
국고채를 발행한 것이 전부 다 재정 적자, 그 정부의 빚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예, 순발행되는 부분이 있고요. 즉 빚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대부분은 아니지만은 많은 부분이 시장 조성, 차환 발행이나 바이백, 교환, 컨버전이라고 하죠. 교환을 위해서 발행하는 시장 조성용이 있습니다. 개인 투자형 국고채를 포함해서 국채가 발행돼서 들어가게 되는 기금이 이제 공공자금관리기금입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정부의 일반회계 포함 모든 기금들과 거래를 하면서 부족한 자금을 넣어주고 꺼주고 또 나중에 그걸 다 상환받고 이런 기능하는 일종의 버퍼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공공자금관리기금이라는 기금이 되겠고요. 역시 개인 투자형 국채를 포함한 모든 국채의 발행 자금과 또는 상환 자금이 다 공공자금 관리 기금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국고채의 종류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요. 만기물별로 국고채는 현재 2년물, 3년물, 5년물, 10년물, 20년물, 30년물, 50년물 매우 다양한 만기물별 국고채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개인 투자형 국고채는 뒤에서 또 설명드리겠지만은 저희가 어떤 장기 저축 수단을 제공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10년, 20년물로 저희가 선정해서 발행을 이번에 6월달 했고 앞으로도 올해 안에 그렇게 계속 할 거고요. 다만 이제 30년, 50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장기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아서 저희가 거기서 제외를 했고 3년, 5년물 같은 경우에는 너무 단기이기 때문에 장기 저축 수단으로서 하기에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개인 투자형 국고채 대상에서는 일단은 올해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 밖에 이제 물가 연동 국고채도 저희가 이제 발행을 할 거예요. 10년물로. 원금이 이제 CPI에 연동되는 거죠. 기타 이제 파생 상품으로서 국고채를 이제 그 사고 팔게 되면은 위험을 해칭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파생 시장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5년, 10년, 30년 국고채 선물도 저희가 시장을 조성해서 발행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채에 대한 일반적인 이렇게 모습이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국채 시장 어쨌든 개인분들이 투자를 해서 사게 되더라도 자, 얼마큼 국가가 신용도가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겠죠. 일단은 국채의 발행 주체는 정부이고 정부의 신용으로서 발행을 하는 겁니다. 전체를 말하면 국가의 신용 등급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나라 국가의 신용 등급은 글로벌 신용 평가사라고 그러죠. 세계 신용 평가사가 있는데 S&P, 무디스, 피치가 있는데 전부 다 굉장히 높은 수준. S&P 같은 경우는 AA 수준이고 나머지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신용 등급을 내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정적이다, 스테이블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 등급 측면에서는 우리 국채가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그 어떤 증권이 시장에서 어떤 신뢰도를 얻고 잘 또 유통이 되기 위해서는 유동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채의 유동성은 총 발행 잔액의 약 200%가 연간 거래량이 200%가 되고요. 호가, 비드 에스크 스프레드라고 하죠. 호가가 평균이 0.4%도 아니고 베이시스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선진국에 비해서도 호가 갭이 굉장히 낮은, 굉장히 촘촘한 그런 수준이고요. 저희가 또 유동성을 위해서 통합 발행을 실시합니다. 주로 1년, 2년 같은 경우는 이제 물가채의 경우에 그런 거고 보통 한 6개월 단위로 저희가 통합 발행을 실시하기 때문에 그 통합 발행 기간 동안은 채권 유동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요. 저희가 유동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이백과 교환을 실시합니다. 국고채 전문 딜러, 프라이머리 딜러라고 그러죠. 지금 16개 금융기관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프라이머리 딜러들과 잘 협의를 해서 정기적으로 바이백과 교환을 실시해서 유동성이 높도록 계속 노력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고채 발행 잔액과 연간 이제 발행액을 보셔야 되는데요. 2018년에는 발행액이 97.4조 원이었습니다. 이게 19년, 20년, 21년으로 오면서 굉장히 껑충껑충 뛰기 시작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코로나 팬데믹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재정 지원이 들어가면서 그 재정 지원을 위해서 국채를 굉장히 많이 발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 이제 단기채 위주로 좀 발행을 이제 많이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발행을 많이 한번 베이스로 했기 때문에 계속 이어져도 갑자기 줄일 수 없고 저희가 계속 차환이나 상환, 차환 또는 바이백 교환을 계속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발행액이 21년보다는 뭐 혹시 낮은 수준이지만은 계속 100조 원이 넘는, 훨씬 넘는, 한 150조가 넘는 수준으로 계속 발행이 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유통 잔액인데요. 이제 2024년 기준으로 이제 1000조 원이 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봐서 국채시장 중에서도 국채시장이 굉장히 커진 그런 수준에 이제 도달했고요. 그래서 바로 아주 옛날에 국고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발행이 아닌 인수, 어떤 금융기관의 인수 위주로 그렇게 몇십 년 전에 갔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시장이 커지면서 그리고 유동성이 높아지면서 굉장히 그 금융시장에서 또 채권시장에서 아주 중요한 키 플레이어로 그렇게 역할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개인 투자형 국채 이제 발행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는 예전부터 나왔었습니다. 주로 기관 투자자인 국고채 시장을 좀 더 개인들한테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요. 일반 이제 증권사나 이제 국고채 매매업을 할 수 있는 은행을 가셔도 현재 가셔도 이 국채를 살 수 있습니다. 국고채를 살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유통시장에서 사시는 거죠. 유통시장에서 사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제 매매도 할 수 있고 하지만은 뭐 여러 가지 마진도 좀 더 내야 되고 가상금리나 뭐 세제 혜택 그런 거 없지만은 계속 거래를 하면서 차익도 실현할 수 있는 국고채를 사실 수 있었습니다만은 그거보다는 우리가 정부가 개인들에 대해서 국고채를 직접 발행하게 된다면은 뭔가 의미가 더 있지 않을까. 또한 개인분들이 유통시장에서 계속 그 국고채를 사면서 국고채에 대한 관심도도 또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일본들은 이미 이제 발행을 하고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즉 기관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어떤 큰 캐치프레이즈 하에서 개인 투자형 국채 발행을 준비를 하게 됐고요. 그 이유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국고채 수요 기반 확대, 채권을 잘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어떤 채권에 대해서 그 채권의 수요 기반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그만큼 그 발행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그 어떤 수요자 그룹이 현재는 되게 작은 그룹일지라도 그 수요 기반이 확대된다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자금 운용을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되죠. 국가 입장에서는 재정 자금 운용이 이제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뭐 코로나라든가 이런 위기가 있을 때 어떤 재정 지원을 위해서 국채를 더 발행해야 될 경우가 있겠죠. 그 경우에 수요 기반이 넓다면은 보다 뭐 용이하게 조금이라도 낮은 조달 비용으로 발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국고채 수요 기반 확대, 즉 투자자 다변화 측면에서 저희들이 개인 투자형 국채를 준비를 하게 됐고요. 금융적인 측면보다도 국민의 삶을 지원한다는 정책적 필요성도 국채가 좀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좀 컨센서스가 모아져서 국민들에게 이제 안정적인 장기 투자 상품 제공이라는 어떤 정책적인 필요를 국채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냐. 이만큼 시장이 커지고 인기도 좋고 안정적이니까. 그래서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발행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금융시장은 아시겠지만은 뭐 어느 나라 시장이나 불확실성은 항상 있습니다. 금리라는 것도 불확실성 있고 물가도 있고 주가도 모든 불확실성 금융시장 거는 불확실성 속에 있지만은 그래도 그 불확실성 속에서 다른 상품에 비해서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국채를 장기 저축 수단으로서 개인들에게 제공하게 된다면은 국민들에게 어떤 장기 투자 저축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또 장기적인 어떤 삶의 플랜을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발행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 투자형 국채 발행의 이제 구조입니다. 국고채 발행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한도를 찍어줍니다. 그래서 2024년의 경우에는 158.4조 원 발행하라라고 찍어줬고요. 그 범위 내에서 기획재정부가 여러 가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발행, 만기물이라든가 월별 발행 한도를 조절을 하게 됩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 158.4조 원 중에 1조 원을 똑 떼서 개인 투자용 국채로 발행하기로 저희가 배정을 한 거고요. 이거는 올해 이제 6월에 발행이 돼서 올해 11월까지 매달 발행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유동성을 위해서 우리가 통합 발행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그건 일반 국고채의 경우이고 개인 투자용 국채의 경우에는 매월 통합 발행이 아니라 매월 신규 발행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통합 발행은 장기 저축 수단이라는 제공의 취지에 이제 맞지가 않기 때문이죠. 그 일반 국고채는 이제 기관 투자를 사는 데는 6개월마다 이제 이자를 이제 지급하게 됩니다. 6개월마다 이자를 지급하지만은 요번에 발행하게 된 개인 투자형 국고채는 이자 지급을 일단은 만기까지 안 하고요. 만기까지 안 하고 만기 후에 이자를 한꺼번에 지급하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어떤 개념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말하면은 개인 투자형 국채는 어떤 증권이라기보다는 그냥 저축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저는 개념적으로는 더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발행하게 된 거는 10년물, 20년물을 발행했습니다. 혹자분들은 너무 길다. 특히 20년물 같은 경우는 너무 길다. 3년물, 5년물도 발행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기물 발행, 개인 투자형 국고채를 얼마큼 떼서 발행할 것인지는
저희 정책적으로 바로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가 당초 취지가 이게 국민분들에게 장기 저축 수단을 제공한다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년, 20년물로 발행을 어쨌든 올해는 그렇게 한정을 좀 했고요. 30년물, 50년물은 너무 길죠. 너무 길기 때문에 그거는 좀 배제를 했습니다. 월별로 10년, 20년물 배분 물량은 청약 상황에 따라 이제 조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6월달 경우에는 보신 분들 알겠지만 저희가 올 말에 공고를 할 때는 10년물은 1천억 원, 20년물은 1천억 원 이렇게 균등 배분한다고 공고는 했습니다만은 이번 청약에서 보면은 10년물의 경우에는 이제 300%가 훨씬 350% 정도 이제 경쟁률을 보였기 때문에 20년물 같은 경우는 이제 100%가 좀 미달했죠. 70% 정도 됐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물량을 받기 위해서 10년물로 옮겨서 이제 조정을 했고요. 요 발행 물량은 이렇게 조정할 수 있지만은 이제 향후에 요 초기에 발표할 때 배정을 올해는 이제 그 6월 달에는 천억 했지만은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지는 저희가 그 판매 대행사와 좀 협의를 해가면서 공지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인 투자형 국고채의 특징은 이 액면가로 발행됩니다. 할인채가 아니죠. 액면가로 발행되고 금리는 직전월에 우리가 그 국고채 전문 딜러들한테 옥션을 통해서 발행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10년물, 20년물 낙차 금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이유는 그래도 그 국고채 전문 딜러들이 그 옥션을 참여하면서 제시했던 금리가 그 시기에 가장 부합하는 10년물과 20년물에 대한 알맞은 금리라고 시장금리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걸 낙찰금리를 표면금리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특징이 만기 시까지 유통이 불가능합니다.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만기 때 표면금리와 가상금리를 복리까지 같이 해서 같이 받으셔야 되고 중간에 이제 팔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차익 실현이 불가능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조금 불만이나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건 이제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은 저희가 어떤 증권을 발행한다는 측면보다도 장기 저축 상품을 제가 제공한다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설계를 했고, 이 내용은 국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부 또는 국민 또는 국회가 모두 어느 정도 여기에, 즉 이거는 유통되는 증권이 아닌 저축 상품이다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는 게 이제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유통, 그 매도나 뭐 담보를 활용을 한 거죠. 이것이 일단 되지는 않습니다. 되지 않고.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국채를 매입해서 차익 실현, 금리가 높을 때 사서 금리가 낮을 때 팔아서 차익 실현을 하고자 하는 그런 투자 성향을 가진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은 지금도 충분히 증권사나 투자 매매업 있는 은행 가서 국채를 사셔서 금리가 내려갈 때 이제 파실 수 있습니다. 다른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국채를 거래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형 국채까지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상품을 애시당초 이렇게 설계를 한 것이고요. 개인 투자형 국채의 장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안정적인 장기 저축수단을 제공한다는 정책적 취지에 부합하고, 정부는 어떤 이익을 내는 집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뭐 이익을 낼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10년, 20년간 정부를 믿고 돈을 일종의 이제 빌려주신 거죠. 맡겨두신 거에 대한 대가를 당연히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 표면금리 외에 만기 보유까지 될 경우에는 복리를 적용하게 되고요. 가상금리를 또 처음 발행할 때 적용하게 됩니다. 10년물의 경우에는 0.15, 20년물의 경우에는 0.30이 됐는데 가상금리를 하게 되고요. 또 이제 모든 분께 다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은 만기에 돌려받을 때 그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혜택을 드리게 됩니다. 표면금리를 3.5%로 가정했을 때, 그리고 이제 가상금리는 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가상금리를 반영하자는 경우에는 10년물의 경우에는 약 35%, 20년물의 경우에는 84%의 수익률이 나오는 걸로 이제 계산이 되고 있고요. 표면금리가 더 높다면 더 높아지겠고, 또 가상금리까지 반영을 하게 된다면은 좀 더 높은 수익률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죠? 손실 위험이 사실상 0에 가깝습니다. 물론 수학적으로 0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도 망할 수가 있죠. 망할 수가 있고 지급을 못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지극히 가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우리 어떤 경제 상황이나 우리 국가의 어떤 지위, 수출 수입이나 거시경제 상황을 보면은 국가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미래대에 개인들에게 판매한 국채의 원금과 금리를 보장 못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굉장히 가능성이 사실 제로에 가까운 거고요. 가장 큰 장점, 국채 원금과 이자가 국가가 가장 신용이 높은
가장 믿음직스러운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그런 큰 장점이 있고요.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다른 금융기관이 판매하는 장기 저축 상품이 뭐 손실험이 높다 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은 아무튼 개념적으로는 손실험이 사실상 시장에서 가장 낮은 것이 사실이고요. 아까 뭐 만기까지 보여야 되는 부담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 이제 상품 뭐 설명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중도 환매가 가능합니다. 구매한 지 1년 후에 중도 환매가 가능한데요. 중도 환매 시에는 당연히 저희가 만기 보유를 안 하셨기 때문에 복리나 가상금리 분리과세 혜택은 드리지 않습니다. 드리지 않지만은 원금과 표면금리는 보장해 드립니다. 그대로 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도 환매하면은 손해를 본다는 개념보다도 이익을 안 보는 거죠. 이익을 안 보는 거지만은 최소한 우리가 은행에 맡겨서 정기예금을 한 그런 만큼의 어떤 이자와 원금은 그대로 지급 보장을 해드린다. 그런 뭐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개인 투자형 국고채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6월에 1억을 투자했습니다. 20년을 1억을 투자해서 20년 후에 저 계산상 약 2억 원이 나오는데 2억 원을 딱 받습니다. 받으면은 뭐 자녀 결혼 자금이라든가 뭐 집을 사거나 이런 투자하는 데 보탤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한 번에 고액 투자해서 만기 때 2배 가까운 고액을 받는다. 또는 10년물의 경우는 한 1.5배 정도 되겠지만은 이런 방식도 이제 가능을 하고요. 저희들이 근데 당초 취지상 뭐 사실 보면은 1억 원을 10년, 20년 동안 계속 한 군데 묶여 놓으실 수 있는 분들은 사실 많지 않죠. 많지 않기 때문에 소액 투자도 가능하도록 10만 원 이상 투자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서 예컨대 6월에 10만 원을 투자하고 다음 달에도 10만 원 계속 10만 원씩 예컨대 20년물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20년 후에 30대 4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퇴직한 이후에 그게 2배로 돼서 따박따박 자기 통장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연금은 아니지만은 연금식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뭐 일정 액수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그 달에 좀 여윳돈이 있다 싶으면은 그걸 이제 국채로 사게 되면은 10년 또는 20년 후에는 보다 복리나 가상금리 혜택을 입어가지고 거기 자기 이제 소득으로 월마다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연금식 구조가 굉장히 장점이지 않나. 구매하는 액수를 또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단점도 당연히 있습니다. 아무리 뭐 제가 정부에서 온 사람이라지만 장점만 얘기하고 가면은 그건 이제 뭐 사기치는 게 되겠죠. 단점도 당연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거는 만기 보유를 전제로 기본으로 해서 기획된 상품입니다. 중도 환매가 가능하도록 하더라도 그래서 장기 저축 수단이기 때문에 10년, 20년까지 돈을 두기 싫은 어떤 투자 성향을 가진 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상품입니다. 그런 분들은 주식을 하거나 또는 유통시장에서 개인 투자형 국고채 말고 일반 국고채를 투자를 하시거나 매매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도환매 시에 말씀드렸듯이 원금과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는 지금 보장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10년, 20년을 돈을 그대로 묶여둘 수 있는 그런 투자 성향을 가진 분들에게만 적합하지 지금 당장 여윳돈이 없으시거나 액티브한 어떤 거 투자 활동에서 좀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예, 그건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인플레이션 위험을 제기합니다. 채권이란 것을 이제 정확히 표현하면은 픽스드 인컴 시큐리티 즉 고정소득 증권이지 않습니까? 이미 발행 당시에 그 소득의 흐름 거기서 나오는 이자와 소득의 흐름은 이미 정해진 겁니다. 정해져서 그건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가 않는 거죠.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은 당연히 상대적으로 손실을 보겠죠. 인플레이션 시에 이제 실질적인 개인 투자용 국채를 산 그런 가치가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비단 개인 투자형 국채뿐만 아니라 모든 예금과 채권에 다 마찬가지 위험으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뭐 인플레이션에 연동된 어떤 그런 특수한 상품이 아닌 경우에는 모든 예금과 채권에는 다 동일한 위험이 있다. 그런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 좋은데 이거는 자본 실력 이득이 불가능한 상품이다. 이런 어떤 약점을 지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국고채 경우에는 금리가 하락하면 팔아서 자본 이득을 보고 금리가 상승하면은 자본 이득을 또 못 보게 되죠. 이때 이 경우에는 사실 전제 자체가 금리가 지금 사서 지금 내가 산 금리보다도 금리가 하락할 것을 이제 전제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금리는 또 언제 또 상승할지도 모르죠. 그래서 유통시장에서 사는 경우에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 손해를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금리가 이제 왔다 갔다 계속 하기 때문에 큰 폭은 아니지만 국고채 금리의 경우에
그래서 자본이득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뒤집어 생각하면은 자본이득으로 인한 마이너스 자본이득은 이루지 않는다. 이렇게 역으로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개인 투자형 국고채는 오히려 그 금리가 높을 때 투자해서 그 금리가 이제 그대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오히려 만기까지 보유하기 유리할 수 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은 다른 증권 또는 다른 채권들과는 당초의 취지와 목적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이 자본이득 부분은 조금 다르게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남은 과제들인데요. 개인 투자형 국채가 그래서 언론에서 요번에 흥행했다. 흥행 실패라는 표현까지는 아니지만은 좀 부진했다. 특히 20년물 같은 경우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이제 오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떤 이익을 당장 올리기 위한 어떤 집단이나 어떤 그런 회사가 아니죠. 오직 공익만을 위해 철저히 공익만을 위해 존재하는 어떤 그런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흥행을 못하더라도 일부 국민분들이라도 그 국민분들의 투자 성향이 딱 맞는 그런 저축 수단이 딱 제공될 수 있다면은 저희는 거기에 이제 만족을 이제 할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개인용 국고채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과 소통을 해가면서 상품을 계속 설계하고 발행 물량을 조정하고 이렇게 좀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흥행에 성공했다, 흥행에 실패했다. 저희는 실패해도 괜찮고 성공해도 괜찮습니다. 다 좋고 그것보다는 보다 유용하고 안정적인 저축 수단을 제공한다는 측면이 더 강조를 하고 싶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약률을 높이기 위해 단기물도 발행해야 되지 않냐. 정 5년물의 수요가 많다면은 저희가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고려할 수 있지만은 장기 저축 수단 제공이라는 당초 취지에는 너무 걸맞지 않은 측면이 좀 많이 있고요. 그죠? 5년도 장기라고 보면 장기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5년을 너무 장기라고 보기에는 좀 너무 짧죠. 짧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에는 그래서 10년, 20년물로 저희가 좀 한정을 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 수요 기반이 넓어지고 수요 기반이 넓어진다는 거는 만기물별에 따른 선호도 또 굉장히 다양해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번 고려를 이제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정책적인 판단을 통해서 바로 이제 발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고려할 수 있지만은 아무튼 현재 입장에서는 취지에 좀 맞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개인 투자형 국채가 그렇게 인기가 좋다면은 이번에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350%의 이제 청약률을 달성했죠. 그렇다면은 요거를 내년에 좀 늘릴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요가 많다면은 당연히 최대한 늘려야 되겠죠. 늘리지만은 저희가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이 국고채 발행 한도라는 게 있고요. 그 중에 똑 떼서 개인 투자형 국고채를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1조 정도죠. 그 다음에 이 정도의 연간 발행 물량 한도가 계속 간다는 전제하면은 1조 정도는 크게 문제 없지만은 이걸 계속 늘려갈 수가 이제 없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채의 기능 중에 하나가 채권 시장의 어떤 조성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크 금리를 제공하고 다른 어떤 회사채나 다른 공사체들이 발행을 원활히 돕는 그런 시장 조성 기능도 있기 때문에 시장 조성 기능으로도 저희가 어느 정도 좀 공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냥 그렇게 늘릴 수는 없습니다. 늘릴 수 없지만은 적어도 수요가 많다면은 충분히 거기에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물량을 이제 조정할 수는 있다. 할 수는 있지만은 이 부분은 좀 저희가 이번 올해 발행된 상황을 보고 좀 결정을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언제든지 질문이나 제안 사항 있으면은 기획재정부 국채과로 직접 해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곽상현 기획재정부 국제과장님께서 개인용 투자 국채 발행 의의를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정부에서 왜 처음으로 발행을 했고 앞으로도 그 전략적으로 계획 의지가 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저희가 참 행사의 그 제목을 잘 지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지었잖아요. 저희가 은행보다 안전하고 예적금보다 고수익이다. 딱 들어맞는 개인용 투자 국채가 나왔구나 이런 생각이 강연을 들으니까 더 선명하게 머리에 박힙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지적하셨나 봐요. 중도 환매에 대한 오해가 있으신데 중도 환매가 가능하다는 거. 다만 이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손해는 없고 대신 이제 이익을 좀 놔두는 당연히 그래야겠죠.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도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 상품은 중도 환매가 가능하다라는 점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부위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널리 알려서 우리나라 그 국제 발전에 이바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